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금융시장에 널뛰다 보니 예측은커녕 자산을 지키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금융시장을 진짜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해보고 쏟아지는 다양한 경제 지표의 행간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서 디지털 전환이 필수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디지털 전환의 의미는 무엇이고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 꼭 필요한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경제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망조차 쉽지 않은 불안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리고 수많은 경제지표의 행간은 어떻게 읽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곽수종 리엔 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네. 2024년 경제 전망하실 때 꽤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미국 경제 둔화를 예측하셨었는데 일단 상반기는 미국 경제는 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제 너도 나도 미국 경제 연착륙 얘기하기 시작하고 또 뭐 7월 말 8월 초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그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아주 출렁거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에도 계속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쭉 한번 좀 돌이켜보고 왜 그런지 진단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큰 줄거리인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세계 경제가 그냥 저는 간단하게 사실은 보는데 그게 미국 경제 둔화 요인은 네. 2024년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2023년 초에 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이제 확률상으로 100% 1년 뒤에는 경기 둔화가 온다라는 게 역사적인 하나의 증거 자료입니다. 항상 그랬었나요? 항상 그랬습니다. 거의 100%라고 보시면 네. 거의 자도 빼두셔도 됩니다. 100%입니다. 네. 그래서 2024년 1분기부터는 경기 둔화나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못 봤던 거는 IRA 법안하고 칩스 법안 같이 또 네. 기후 환경 관련해서 바이드노믹스 속에서 통화를 줄이는 대신에 재정 정책으로 팽창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돈을 땡겼지만 뒷주머니에서는 돈을 품어냈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상반기는 경기 침체 둔화 이야기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말씀하신 대로 8월 5일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뭐 엔캐리 트레이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경제의 둔화 연착륙 가능성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올해 미 대선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는가 대선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지정학적 요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가자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다 얽혀들면서 아마 2025년 한 해에 대한 경기 예측이 좀 불확실성이 있지 않나라고 언론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025년이요? 2025년. 내년.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예측하기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뭐 간단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2023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1년 후에 반드시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지금 장단기 금리는 어때요? 지금은 이제 역전이 되지 않고 네.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장기 금리가 네.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를 하면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네. 경기가 어려웠을 때는 그게 역전이 돼가지고 단기 금리가 높고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올라가 버리 놓으니까 장기금리가 낮게 돼 있었거든요. 네. 이제 장기적으로 경제가 안 좋을 거다 생각을 하니까. 그게 작년 얘기란 말씀이시죠? 예, 작년 네. 2023년 이야기죠. 예. 근데 그게 쭉 진행이 되다가 왜냐하면 금리를 1년 동안에 뭐 5.5까지 끌어올려 버렸으니까요. 그러다가 최근 3개월 동안에는 이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낮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멈췄고 네. 이게 1년 반 정도 끌어왔으니까 네. 아마 사실상으로 치면 2024년 1분기부터 경기 둔화나 침체가 보였어야 되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화정책만 쓴 게 아니라 재정을 썼으니까. 네. 그래서 약간 이게 무뎌지는 바람에 조금 지연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한 2025년부터는 경기 둔화나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하고 칩스법하고 그 얘기는 왜 해주셨던 거예요? 제가 놓쳤던 것 같아서요. 예, 재정정책 측면에서 네. 이제 통화와 재정 두 가지 거시경제정책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다 긴축으로 들어가 버리면 네. 사실 통화의 긴축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네. 통화는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으로 들어갔는데 네, 재정은 IRA 법안이나 칩스 법안을 통해서 돈을 풀었으니까 네네. 팽창으로 갔죠.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가지 않은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네. 그러면 지금은 지금 보실 때 내년에 경기 침체가 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제 경기가 둔화되느냐, 침체되느냐, 불황이냐, 공황이냐 이제 이렇게 정의를 공황까지. 예, 나눠야 되는데 네. 둔화는 뭐 한 1% 잠재 성장률 근처에서 네.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밑도는 정도. 침체라고 하는 것은 0%대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색깔을 잠깐 보이다 말까 하는 그런 정도. 경기 침체라고 할 때. 경기 침체. 네. 공황이라고 하는 거는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네. 공황은 정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정의를 마이너스 10% 경제 성장률. 네. 그건 이제 공황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둔화라고 했으니까 잠재 성장률 미국이 한 2% 정도 됩니다. 네. 1.5에서 2%인데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한 1.5 정도, 1.7 정도 예상하는 쪽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면 경기가 둔화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침체라 그러는 건 또 지금 약간 좀 애매한 게 침체 그러면 0% 정도 가까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 색깔을 한번 딱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침체까지 갈 것인가라는 우려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네. 볼 때는 침체보다는 둔화 쪽이 아니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거죠. 7월 말 8월 초 항상 그 공포를 지배했던 그 아래 공포. 네, 그 아래 리세션 침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세션 침체라는 거죠. 뭐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기 후퇴 전의 침체. 그 경기 둔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은 네. 경착륙에 가까운 거를 침체라고 정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둔화라고 하는 것은 연착륙에 가까운 정의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네, 같고 네. 불황이다. 리세션이라고 하는 게 불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황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2분기 연속해서 한 해에 마이너스 GDP 성장률이 나올 때 네. 그다음에 공황이다 그러는 거는 그의 전체 연평균 GDP가 마이너스 10% 이하로 떨어질 때 그럼 지금은 침체냐 연착륙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뭐 1%에서 2%포인트 차이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미국 경제의 1%와 2%는 한국 경제 GDP의 거의 한 15배 정도 되거든요. GDP 규모로 22조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는 1.5조, 1.6조 달러니까 네. 엄청난 규모죠. 세계 경제에는. 네. 자, 아까 그 몇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경기 침체다, 경기를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를 보고 하는지 네. 조금 더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판단하는데. 경기를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한 7가지 방법을 가지고 경기 전망 예측의 자료로 사용을 하시거든요. 선행지표, 후행지표, 동행지표를 참조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네. 실업률하고 금리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네. 그런 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이도 보시고 네. 또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들으실 것 같은데 클라우디 셴 박사가 만든 셈의 법칙을 가지고 샴의 또 법칙. 샴의 법칙 가지고 미국에선 샴 일어나 보죠? 쌈이 맞는 것 같습니다. SH니까 예, 죄송합니다. 좀 굴렸습니다. 제가. 네. 예, 쌈의 법칙을 가지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느 것 하나 100% 확률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경험상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가장 확실한
경기 예측을 할 수 있는 통계 자료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이제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는 거로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확실시 되더라도 그 폭이 어느 정도냐. 예. 아예 지금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에 네. 해리스와 트럼프의 토론이 있었거든요. 네. 예,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결론은 해리스가 압승을 했다. 판정승인데 압승인 것 같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었어요. 네. 1차 토론이지만. 그러면 이제 오전 내내 다 지켜보셨어요. 예, 다 네. 지켜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압승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해리스는 경제정책으로 어떤 것을 내놨느냐 명확하게 네. 내놓은 게 없습니다. 명확하게. 근데 미국 조야든 그리고 유럽의 각국이든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느냐를 놓고 봤을 때 월가는 분명히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뭐 USA 투데이나 이런 그 일간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네. 방송국 같은 경우는 뭐 팍스나 MBC 같은 거는 약간 좀 보수적이고 CNN은 좀 진보적이고 이런 걸 모두 다 감안을 제 나름대로 했을 때 네. 톤이 네. 트럼프 쪽은 조금 그 내용을 과장하거나 투명하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덤벼드는 쪽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그나마 민주당이 조금 글로벌 질서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는 정부, 정당인 것 같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놓고 제가 이렇게 견줘봤을 때 월가는 분명히 이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려고 하는 암묵적인 어떤 표시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으셨군요. 네. 네. 그래서 0.5 이야기가 나올 때는 0.5%포인트 인하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강력하게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자 하는 뜻이 반영된 의미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0.25%포인트 인하한다는 것은 지금 9월 달에 인하를 하든 뭐 아니면 11월, 12월 다 두 번 더 인하를 하든 올해 안에는 한 0.75%포인트는 해야 되겠다 최소. 네.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어서 0.5 말씀을 나올 때 제가 약간 웃었던 이유는 네. 숫자를 보기보다는 지금 그 숫자의 의미는 월가에서는 누가 대통령을 되기를 바라느냐의 의미로 저는 정부적인 판단을 조금 더 많이 비중을 뒀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0.5 비컷을 하는 게 왜 해리스를 지지하는 건지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미 대선의 월가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에요. 좀 친민주당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느냐. 이 뭐 개딸인데 10월 11일 날 미국에서 아마 영화 하나가 개봉이 될 거예요. The Apprentice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10월이요. 예, 네, 10월 네, 11일 날. 네. 그게 영화가 Apprentice는 잘 아시죠? 그 저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You are fired라고 하는 네. 직장 예, 직장에 자기 그 대표를 뽑는 네, 직접 네, 인터뷰에서 네. 뽑는 그 네, 과정인데 거기에 로이 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로이 콘이라고 하는 뉴욕 변호사인데 네. 사실은 그 견습공이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로이 콘이 도널드 트럼프한테 뭐를 가르쳤느냐. 예. 첫 번째 무조건 공격하라. 네. 두 번째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말고 승리만 인정을 해라. 세 번째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네. 그 세 가지를 가르쳤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영화가 이제 곧 상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래 보는 관점에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월가나 조야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 게 미국의 21세기 글로벌 패권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동료가 적거나 컨시스턴시 일관됨을 유지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샤메 법칙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보통 경기 그 침체를 하는 그 기관이 아까 경기 진단을 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 있지만 뭐 네. NBER 뭐 이런 데서 전미경제인협회, BLS, 네. Bureau of Labor Statistics, 네. 예, 그런 데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데에 이제 그 경기 전망이 내놓는 게 좀 후행적이거나 네. 좀 그래서 네. 즉각 대응을 못 한다. 그런데 샤메 법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빨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월가에서 좀 더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 그게 사실 샤멜 법칙이 나온 게 오래 안 된 거죠, 박사님. 한 몇 년 안 됐다고 하던데. 2019년도에 예.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기사니까요. 네. 예, 쌈 박사가 크라우디 쌈 박사가 기고한 내용에 나온 내용인데 네. 그게 최근 3개월 실업률의 증감률이 네. 지난 12개월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최저치에 네. 비해서 0.5% 이상 올라가면 네.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판단한다. 거고 네.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11번 중에서 네. 한 번을 제외하고 전부 다 그런 일이 맞췄다. 있었다. 네. 이제 그런 건데 뭐 잘 아시겠지만 경제는 통계라고 하는 것은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나의 지표로서 활용할 따름이지. 네. 아까 제가 뭐 장단기 금리 역전 이 자료를 가지고 100% 확률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무조건 일어난다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야기도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러니까 2019년에 확률적으로는 100%에 가까워도 그거냐 아니냐고 따지면 반반인 거잖아요. 반반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어쨌든 샤멜 법칙이 지금 그 경기 판단 태생적으로 좀 그 뒷북인데 네. 그래도 조사부터 발표까지 15일밖에 걸리지 않아서 많이 좀 의존을 하는 것 같고 그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샴 박사도 정작 이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라는 또 표현을 또 여지를 두고 있어서요. 네, 근데 그만큼 네. 요즘 그런 말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는 투자자들의 그렇죠. 마음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좀 불안하고 그 작은 그런 거에도 작은 건 아니지만요. 그 지표가 애도 많이 좀 흔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일단 쌈 박사가 그런 연구 논문을 네. 과거 시계열 자료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으니까 네. 일단 많이들 인용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쌈 박사가 인터뷰한 내용 기사를 쭉 보시면 네. 예측한 게 거의 맞지가 않은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표지 예측 도구는 아니라고 그렇죠. 본인도 강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인하고 인터뷰했던 기사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네. 2024년 경제 예측과 금리 인하를 예측한 게 본인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예측 분야는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사실은. 뭐요? 필립스 커브라고. 그건 뭐죠? 실업률하고 필립스 금리하고. 곡선. 네. 실업률이 올라가면 금리가 떨어지고 네. 실업률이 낮아지면 금리는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역의 관계에 있다는 거거든요. 네. 필립스 박사가 1957년인가 내놓은 논문에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쌈 박사의 쌈의 법칙과 네. 약간 비슷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업률이 경기 악화를 가장 늦게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라고 샴 박사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맞고요. 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선행적으로 반영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실업률이 떨어졌다가 예. 떨어진다는 말은 경기가 좋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실업률이 떨어지면 네. 그렇죠. 경기가 좋다는 말이 되고요. 네. 다시 고개를 이렇게 쳐드는 것은 경기가 나빠진다는 걸 네. 의미하니까 그때부터는 금리를 조금씩 낮춰주든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러면 금리하고 실업률하고는 선행적인 관계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근데 필립스 곡선 말씀하신 거하고 또 헷갈리네요, 지금. 그게 이제 필립스 커브예요. 네. 그러니까 실업률하고 금리의 관계는 역의 관계에 있다라고 네. 하는 거고 네. 쌈 박사가 말하는 것은 그 실업률, 금리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는데 네. 실업률이 지난 3개월 동안의 실업률이 전년도 최저치 실업률보다 0.5%포인트 높기 시작하면 네. 이거는 이제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전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렇게 전조를 해석을 하셨지만 금리 측면을 이렇게 놓고 보면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말은 그러니까 작년 12월 지난해 12개월에 최저치 실업률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미 금리 조치는 나오거든요. 네. 금리를 떨어뜨리게 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연동해서 보는 게 필립스고 네. 그냥 실업률만 놓고 보는 거는 쌈 법칙이고.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실업률이 어느 정도죠? 4.2죠. 4%대로 알고 있거든요. 4.2%. 그 정도면 나쁜 건 아니죠. 아니죠. 네. 결코. 예. 예, 그러면은 그 실업률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를 판단할 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이거는 이제 경제 통계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네. 저희들이 아웃라이어라고 표현해요. 아웃라이어? 예, 네.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통계로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네. 22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네. 엄청난 재정을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지정학적
또는 기후 변화와 같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무려 11조 2천억 정도가 풀려버렸거든요. 달러 기준이요? 달러 기준입니다. 네. 2008년 서프라임 때부터 해서 미국의 국내에 돈이 풀린 게. 그러니까 미국 주재하고 있는 제 뭐 가족도 그렇고 이야기 들어보면 1인당 2,000달러씩 줬어요. 네. 세금 안 떼고. 그러니까 4인 네. 가족이면 8,000달러를 받은 거예요. 한 얼마 달에. 동안? 한 달에요? 6개월 동안. 6개월 한 달에. 동안? 예. 매달 그러면 4인 가족이 8,000달러를 그렇죠. 받았다고요? 예.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그렇게 받았어요, 진짜. 예. 그렇게 받아 이 돈이 그만큼 풀렸다는 거죠. 네. 그 돈을 지금 이제 금리를 올려서 회수를 해야 되니까. 예, 회수를 해야 되니까 금리가 1년 동안에 그냥 0.25%에서 수직 상승으로 5.5%까지 간 올라가 거죠. 버린 거죠. 네. 이제 그런데 아직까지 가계에 들고 있는 여유 자금이 네. 한 3조 달러 된다는 추정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은 소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비가 나쁘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소비가 나쁘지 않은데 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어렵다 그러느냐? 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재택이 늘어났어요. 이제 좀 일반화되고 예. 받아들이는 문화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제 네. 딸내미가 지난주에 한국을 잠깐 왔다 갔거든요. 네. 시카고에 살아요. 너 아직도 재택이냐? 그러니까 재택이래요. 아. 그러니까 아들도 재택이거든요. 네.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불경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소비가 좋고 하다 보니까 금리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주택이 많이 비싸졌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주택 시장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제 주택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네.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주택 경기가 조금 주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업 말씀하시면서 실업률이 4.2%면은 거의 미국에서 말하는 완전 고용 상태다까지 얘기할 네. 정도의 괜찮은 건데 제가 그걸 여쭤봤더니 아웃라이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 답을 주신다면요. 예, 그 답을 그래서요.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아웃라이어라고 했던 거는 이 3년 동안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는데 집어넣기는 상당히 불안전하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보통 때의 실업률하고는 다르게 봐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시계열 자료 분석을 하면 저는 빼버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집어넣어서 보니까 엄청나게 미국 경기도 좋고 뭐 실업률도 4.2고 근데 뭐 경기 둔화는 웬 말이야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은 왜 일어나는 거야 막 이런 이제 의문들이 생기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불안한 가운데에 제가 또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 S&P 500의 수익률을 쭉 비교해 보니까 역대 대통령 선거 역대 때? 대통령 1950년대부터요. 네. 쭉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닉슨 대통령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다 수익률이 좋았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블랙 먼데이 1987년도 블랙 먼데이와 네. 2001년도 9.11 네. 사태 지지난주네요 벌써 9.11 사태 그다음에 지난주네요. 2008년도 네. 서프라임 모기지 네. 사태 네. 네. 이때 침하했잖아요. 네. 이게 경제적인 효과로 일어난 거는 2008년도 서프라임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경제 외적 변수들. 경제 외적 변수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자꾸 우려들 하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이스라엘 가자 이란 사태가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아시아에서 중국과 뭐 또 다른 하나의 마찰이 일어날 건지 이제 이런 게 지정학적인 요인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코로나가 국면에는 사실 엄청나게 풀린 돈으로 오히려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고 네. 증시도 굉장히 좋았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과열이 되니까 2022년부터인가 이제 금리를 또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그 사이클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서 이걸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건지 시장 투자자들이 이거를 이제 예견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이 상태로 갈 건지 이제 요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경제학자적인 측면에서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는데 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사회학자 분들이 보시면 시대 전환기고 시대 변환기라고 하실 거고요. 네. 다양하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어떨 때 보면 이런 아웃라이어 시대가 네. 세상의 변화를 유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죠. 네. 뭐 제가 14세기, 16세기 이래 버리면 많은 청취자분들이 허걱거리실 테니까 1990년을 그냥 말씀을 90년. 드려볼게요. 네. 1989년 베를린 장벽 무너졌고요. 그러네요. 1990년 독일 통일됐고요. 네. 91년 소련 붕괴됐고요. 네. 92년에 한중 수교했고요. 네.
91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고 사막의 태풍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요인이 엄청나게 지금과 비슷한 소용돌이를 거쳤거든요. 네. 근데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놓고 보면 네. 1990년에 무슨 산업이 발생했느냐. 네. PC 시대가 열렸어요. 맞아요. 퍼스널 컴퓨터 네, 시대.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에 이제 그러시죠.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예.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는 지정학적으로 불안정성과 이런 그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시대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한면에는 네. 잠재적인 산업의 그 역량들이 폭발이 되면서 네. 그 뒤로는 한국도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83년에 투자했다가 무려 7년이 지난 시점에 대박을 터뜨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AI가 버블인 거 아니냐? AI에 너무 투자 많이 했지 않아?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AI 관련된 뭐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나 이런 M7에 대한 주식이 출렁출렁거리지만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시대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선택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최근에 그 책을 쓰셨잖아요. 그 자본주의에 적은 자본주의, 자본주의다. 캐피털리즘, 어게인스트 캐피털리즘. 네. 왜 자본주의 적은 자본주의입니까? 글쎄요. 이걸 참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네.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인간이 본능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기 책임하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은 이념적 카테고리 같아요. 네. 패러다임 같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사회주의다 자본주의가 융성하다 보니까는 거기 어린애들도 노동 착취하고 막 이런 어두운 면만 보니까 이거를 좀 없애야 되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사회주의가 어떻게 보면 더 뭐라 그럴까 최악의 인간성을 갖다가 존엄을 파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에 적은 자본주의다라는 책을 쓴 게 유발 하라리의 호모사피엔스를 네, 읽고 제럴 다이먼의 총균세를 읽고 네. 제가 읽다 보니까 왜 경제학도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 어떤 주의에 의해서 가장 잘 발현될 수 있겠는가. 네. 근데 자본주의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자본주의가 아닌 것 그럼 같아요. 뭔데요? 자본주의도 기득권자가 피기득권자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민주주의로 투표를 해서 내가 당선이 됐으니까 winner takes everything. 승자가 다 갖는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해버리면 네. 결국 자본주의도 사회주의 못지않게 인간의 본능과 본성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인간의 본능은 어느 쪽에 있는가를 갖다가 원시 시대부터 제가 쭉 내려가 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뭐 자산 투자 무슨 경제 해석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학생 수준으로 제가 돌아가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자본주의도 역시 인간의 본능을 어떤 면에서 노예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마치 지상의 최고의 이즘으로 네.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는 인간 존엄이나 인간 가치를 착취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건 아닌가. 이제 그것도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최상의 가치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차선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차선일 다른 수는 이즘보다는 있죠. 나을 그렇죠. 수 있으니까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국가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을 텐데 네. 그 책에서 꼭 자본주의에 적은 자본주의 그걸 좀 떠나서요. 네. 어떤 부에 대한 통찰을 좀 가질 수 있는지 예. 욕망의 역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인류가 우리의 욕망을 담은 미래는 어떤 것일까를 예견을 해서 그 미래를 좀 미리 들여다보고 한 발짝 먼저 디디는 사람이 그럼요. 부를 이룰 수도 있고 투자에 있어도 성공할 확률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냥 해봤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이제 아까 그 PC 시대에서 네. 지금은 이제 AI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투현된 그런 기술의 발전일 수도 있는데 네. 그 미래상에 그럼 우리는 엔비디아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하는지 네. 지금 장이 안 좋아도 그런 거 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왜 AI를 이야기하는가. 네. 그리고 그 우리 성경 아나운서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스타트랙 TV 드라마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방영된 해가 1964년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주 오래된 1964년에 거죠.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터미네이터 영화가 나온 게 아마 1984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1편 네. 나온 게. 그러니까 미국이 이미 AI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네. 우주 시대의 인류의 새로운 화성과 행성에 따른 행성에 대한 탐험을 네. 60년대부터 꿈꿨거든요. 네.
꿈을 꾼다는 거는 희망을 가진다는 거고 상상력이지만 언젠가 내가 실현할 것이라고 하는 목표의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에론 머스크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AI를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왜 인간이 AI를 이야기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무한한 세계를 도전하려고 하면 결국 지구 안에서의 생활 환경을 조금 더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네. 우주로. 네. 그래서 저는 우주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의 작은 인프라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책에서도 지구 내에서의 어떤 해로를 개발하거나 항공로를 개발하거나 이런 시대는 이제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니까 네. 미래는 우주로 나가는 시대로 가려면 결국 우주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네. 인간이 언제 컴퓨터 두드리고 계산하고 앉았겠습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네. AI적인 측면을 제가 그런 식으로 좀 바라다 봤습니다. 네. 큰 틀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제 당장 올해 내년 투자자들은 어떤 거를 보고 좀 조심해서 피해갈 건 피해가고 또 적극적으로 좀 취할 건 취하고 그래야 되는지. 경제하는 사람이니까 네. 뭐 주식 어떤 종목을 딱 말씀드리기보다도 거시적인 면에서는 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025년은 아마 24년도에 발현되었어야 될 미국 경기, 즉 글로벌 경기에 대한 침체 둔화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는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게 어떻겠는가. 둔화보다는 침체. 네. 좀 만약에 침체냐 불황이냐를 놓고 본다면 불황 쪽으로 가시는 게 낫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 배경은 중국 경제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가 않고요. 중국 경제는 거의 지금 자구 노력이 무용할 정도로 정책이 시진핑 주석도 실패했다는 것을 말을 했고요. 중국에서 실패했다는 말을 자인한 것은 대책이 준비되어 있다는 건데 네. 그 대책을 써서 금리 낮추고 위안화를 절상을 해도 먹혀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제도 그렇고 일본 경제도 그렇고 따라서 한국 경제도 결국 거시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 경제를 따라가야 되는데 미국 경제가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다. 네. 근데 그거를 미시적으로 딱 좁혀서 놓고 보면 그러면 AI라든지 M7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 주식시장은 어떠냐. 얘들이 이 디지털 기술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끌고 왔는데 네. 앞으로 이들이 계속 끌고 갈 것이냐? 끌고 간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근데 이 자충우돌하던 시기에는 이 주식 역시 눈치 게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흥거 게임을 하겠죠. 누가 네. 서바이벌 하느냐. 네. 그 서바이벌 게임을 아마 2025년 안에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나마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다 그러면 M7 중심의 AI 관련된 산업이 1990년대 PC와 디지털 산업과 유사한 산업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뉴스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시그널이 탁 나타나면 이건 진짜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보면 좋을 거야. 하나만 가르쳐 주신다면. 가르쳐 드린다는 표현보다 그냥 네, 제가 말씀해 주신다면. 느낌으로 네. 미 연준이 금리를 갖다 9월 달에 0.5를 하느냐 0.25를 하느냐를 보고 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5를 했다는 말은 비컷이라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요. 네. 거꾸로 네. 0.25를 하면 조금 부정적인 신호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췄거든요. 예. 그래서 7월 달에 낮췄어야 될 걸 연기를 해버렸으니까 0.5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0.25를 한다는 건 오히려 미국 경제를 미 연준이 잘못 읽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서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비컷이 오히려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던데요. 저는 그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예. 이 전문가의 해석을 또 저희가 어떻게 취사선택해야 될지도 참 고민거리입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네. AI처럼 이것저것 많이 들으시고 판단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곽수종 르엔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산업화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가 이런 내용 다뤄주신다고요. 예, 요즘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하나의 산업 정책입니다. 경제의 특정 산업 부문을 공식적으로 키우려는 노력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모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다른 표현이
제조의 서비스화라는 표현인데요. 네. 제조 공정 그리고 공정 중에 나오는 모든 신호를 센싱을 통해서 데이터로 바꾸고 그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전개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디지털 트윈도 이런 맥락에서 소개해드렸던 개념들이고요. 일전에 세계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북반구의 국가들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하고 이후 인접국가로 제조의 노하우가 이전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오늘날 추구하는 디지털 전환도 과거의 산업혁명도 모두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들이 다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산업화는 경제 발전의 필수적인 단계인가 네. 하는 의문을 이 디지털 전환하는 시점에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산업화로 대표되는 경제 구조의 변화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 경제 구조의 변화라고 하면, 그러니까 농업에서 뭐 비농업 분야로 옮겨가고 네. 또 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딱 말씀하신 그 전환의 과정이 1971년 쿠즈네츠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네. 구조적 변화의 주요 국면은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농업 기반의 경제가 산업 기반으로 바뀌면서 경제는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영국, 프랑스,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가의 경제 비중에서 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네.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1세 시절에 3명 중에 2명은 농업에 종사했는데요. 오늘날 프랑스는 4명 중 3명이 서비스업에 종사를 합니다. 네. 어느 나라도 다 비슷한 추이를 보입니다. 네. 농업의 일자리는 19세기 중반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1950년대까지는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늘어나다가 그 뒤로는 지속적으로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경제발전 과정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쿠즈네츠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쿠즈네츠 현상이 재밌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국가의 생활 수준이 개선될수록 제조업 비중이 처음에는 늘어나다가 일정 시점에 이르면 감소세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생활 수준이 낮은 국가의 특징은 농업 분야의 비중이 크다는 거, 그리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발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는 반대로 말하면 생활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갈수록 그 농업과 제조업이 쇠퇴하고 서비스업이 발달하는 건가요? 네, 너무 이게 좀 어리석은 질문인가요? 아닙니다. 네. 이게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인데요. 네. 이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사실 모두 봐야 됩니다. 서비스업이 발달한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집집마다 서비스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모습이 가능해진 첫 번째 원인은 이 수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생활 수준이 개선된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필품이나 음식에 지출하는 비중보다는 이 서비스에 들어가는 우리의 지출 비중이 더 높아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두 번째 원인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농산물이나 상품의 가격이 서비스보다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농산물이나 상품에 지출되는 금액이 서비스보다 낮아지게 되는 거죠. 뭐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규모의 경제라든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제조업에 네. 영향을 미치는 건 큰데 네. 서비스업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에 들어가는 지출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경제학자 티모 보파르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경험적 관찰 결과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흐를수록 전체 소비에서 농산품과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감소한다는 점을 밝혀냈고요. 네. 소득 수준별로 나눠봐도 동일한 현상이 목격이 됩니다. 서비스 가격 대비 상품 가격도 시간이 흐를수록 일정하게 감소하고 어느 시점을 잡더라도 가난한 가구에서는 부유한 가구에 비교할 때 상품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모습들을 실증적으로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비싸져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생산 기술이 발달할수록 농산품이나 공산품 분야에서는 더 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비스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사람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업은 생산성 향상이 빠를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 뭐 현악 사중주를 연주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네. 뭐 기술이 발전한다고 3명이 연주할 수는 없잖아요. 현악 사중주니까 이러나 저러나 4명이 연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제조업에서는
더 적은 노동 투입으로 네.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고 네. 그럼 생산 비용이 감소하고 그만큼 상품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서비스업은 그게 불가능하고요. 네. 한편 제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높아지면 이 서비스업의 고용주들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제조업 수준으로 임금을 높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바이올린을 놓고 제조 공장으로 가겠죠. 나는 네. 더 많은 돈을 벌 거야 네. 라고 갈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어떤 문제로 가냐면 제조업은 생산성이 높아져서 임금이 높아지는 건데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높아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현악사중주 연주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수는 그대로인데 이들의 네. 임금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연주하는 입장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서비스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경제학자 윌리엄 보멀은 이처럼 노동 생산성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임금이 상승하는 현상을 비용 질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좋지 않은 표현이네요. 그렇죠. 네. 생산성 증가가 없어도 임금이 오른다는 점에서 이 산업은 자생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의미에서 질병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요. 경제가 발전할수록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고 또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임금이 높아진다라면 그러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결국 노동의 몫이 점차 커진다는 건가요? 네, 사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그 부분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흥미롭게도 장기간으로 보면 자본의 수익률, 그러니까 이제 자본과 노동이 기본적인 생산 요소인데 총 생산에서 자본이나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발전한다 하더라도 노동이나 자본에 들어가는 이 수익률은 늘 똑같았던 거예요. 이를 칼도어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어느 시점을 보더라도 자본의 비중이나 노동의 수익률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마 궁금하신 점이 산업의 구조는 바뀌는데 네. 어떻게 노동과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해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동일한 질문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던질 수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경제 구조가 어떻게든 고도화됐는데 네. 이때도 노동과 자본의 비중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맞아요. 네. 일단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가능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기술이 발달하면 인공지능이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대체하듯이 네.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요. 네. 알고리즘을 짜거나 코딩하는 인력들이 대표적입니다. 자본과 노동 관점에서는 더 노동집약적인 새로운 경제활동이 도입되어서 기존의 노동을 대체하는 과정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결국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데 노동과 자본의 수익률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일단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가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에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디지털 혁명이 극대화되어서 더 많은 생산 요소가 자동화된 세상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세상이 온다면 자본을 지금보다 더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소득의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단 커질 거예요. 동시에 자본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본의 희소성이라는 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동시에 노동의 희소성은 높아질 거고요. 아무리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된다 하더라도 노동의 활용을 0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자본의 가격은 낮아지고 노동의 가격은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본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지면서 네. 이런 동학이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본과 노동이 전체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업은 발전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산업화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네, 요것도 이제 어떤 그 구체적인 설명을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로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농업을 거쳐서 제조업으로 이동한 뒤에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이동하는 현상은 거의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산업화를 건너뛰고도 경제 발전이 가능한가?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의 후진국들이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산업화라는 지루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경제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어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산업화가 경제 발전에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가나하고 한국의 사례가 자주 언급이 됩니다.
1960년만 해도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은 농업이었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이 944달러, 가나가 1056달러였어요. 네. 그런데 2010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2만 달러가 넘고요. 가나는 1298달러에 아이고. 그칩니다. 네. 경제학자 스티글리츠는 이 차이가 산업화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한국이 산업화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 발전은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네. 무엇보다 산업화가 경제 발전에 유리한 이유는 제조 분야의 성장이 다른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일전에 그 어떤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다른 요인의 기하급수 성장을 자극해서 사회 전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게 바로 딱 이 제조 분야의 이야기입니다. DVD 생산 공장이 생기면 DVD 플레이어 생산 공장의 발전을 촉진해요. 더 크게는 멀티미디어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네. 우유 가공 공장을 건설하면 아이스크림 생산 시설이 발전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만들 때 실질적으로 뭔가 해봐야 돼요. 몸으로. 이걸 러닝 바이 두잉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지식을 생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 지식은 해당 경제의 다른 분야, 농업이나 서비스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겠네요. 되어서 경제 네. 전반의 성장을 촉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제조 분야의 발전은 농업 근대화에 기여하지만 농업 분야의 발전은 제조 분야의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산업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 국외 수요가 국내 기업을 성장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공산품은 수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요를 우리나라 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산업화고 네. 산업화는 또 제도 발전에 도움을 줍니다. 물론 이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재벌의 성장이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출 기관의 발전이라든지 인프라 건설, 공공 조달, 수출 장려 정책 수립을 하는 기반이 되었었거든요. 네, 네. 물론 성장의 장애물로 역할을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만 이러한 역할을 많이 하는 거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산업화예요. 산업화는 도시화를 촉진하거든요. 네.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따라잡기 혹은 혁신을 통해서 더 신속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이거든요. 모이게 되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집적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혁신들이 일어납니다. 네.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심천에 그렇게 비싼 임대료를 놓고도 모여서. 거기에 모이는 이유들이 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적의 네. 경제학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산업화가 경제 발전에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게 필수 불가결하냐라고 한다면 또 아닌 사례들도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산업화 단계가 없이 바로 서비스화 단계로 나아갔는데요. 중국과 인도가 좋은 비교 대상입니다. 중국은 인구 규모가 인도하고는 비슷한데요. 네. 경제 성장률은 중국이 인도보다 2배가 더 높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인도는 산업화가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도의 그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질수록 인도의 1인당 총생산 증가 현상이 시기적으로 쭉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서비스업이 얼마나 발달한 지역이냐에 따라서 인도의 소득 수준이 결정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화가 반드시 불가결한 건 아니지만 네. 분명 유리한 측면은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산업화와 경제 발전 얘기해 주셨는데 끝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아마 이러한 산업화 이슈가 디지털 경제와 무슨 연관이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다양한 표현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제조업이 가진 생산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동기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제조 생산성의 한계에 직면한 산업화에서 해법으로 디지털 전환이라는 산업 전략이 등장한 거고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목표점을 놓고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조의 서비스화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기존 제조업의 생산성 제약을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로 변환시켜서 극복하겠다는 노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조업 에서 서비스업으로의 경제 비중이 바뀌어가지만 여전히 제조업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서비스업 비중을 높이는 방법을 찾겠다라는 굉장히 입체적인 과정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산업화에 대한 이해,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연결하는 점들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되는 이해다라는 점에서 설명을 네. 드렸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